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14일 저녁입니다. 바로 내일이 광복 78주년 되는 광복절인데 오늘 그 광복절에 관련되는 그 주제로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그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민족은 강하나 국가가 약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광복 78, 건국 75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일이 이제 광복 78주년 되는 그 8월 15일이고 또 건국 75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국 75라는 제목은 제가 한번 붙여본 것인데 그 건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데 대해서 그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좀 그 놀라운 얘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국가라는 거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앞에 있던 나라를 선조국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바로 앞에 있었던 나라가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합병되어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빚을 잃었습니다. 빚을 잃은 것이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시 찾은 날, 광복이라고 그러죠. 빚을 다시 찾은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잃고 암흑 속에 있었던 기간이 정확하게 35년 11개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빚을 찾은 것이 7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암흑 속에 있었던 기간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35년 11개월 17일을 깜깜하게 살았는데 빚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찾은 지가 그 깜깜하게 살았던 것보다 2배도 넘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불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태어난 분들이 오늘 이제 78세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정도 들어간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7살 정도 돼보면은 85세가 된 사람은 내가 그 일제시대를 살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그 인구 통계를 보니까 2021년 기준 85세 이상이 87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한 1.7%가 되죠. 이제 그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뭐 다 이제 역사에서 뭐 자연적인 것이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한 분도 안 남았을 때 그때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얘기일까? 36년간의 암흑기에서 벗어난 시간을 광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나 될까? 100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8년도 광복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긴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일단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학자들이 국가를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를 많이 공부하는데 민족과 국가라는 말을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민족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다릅니다. 옛날에 절대주의 왕조 시대 때 그 왕들은 뭐 서로 달라요. 스페인 왕이 있고 영국 왕이 있고 프랑스 왕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들이 나는 프랑스 국민이야, 나는 영국 국민이야, 나는 이제 스페인 국민이지 이런 그 인식이 있었을까? 그때는 그냥 다 신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민. 그래서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논문 지도 교수를 했었던 잭 리비라는 교수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들이 나는 프랑스 사람이야, 나는 영국 사람이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495년은 지나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개념이다, 근대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대 국가는 왕조 국가가 아니라 국민 국가입니다. 그 국민이 있어야지 국민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그 내용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 국민들의 그 정체성 이런 걸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 민족주의라는 말이 그 또는 개념이 근대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 정치학자들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은 아주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근대 국가가 생기면서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충성심을 이제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족 그러면 영어로는 people 또는 n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 그러면 state. 이게 뭐 그냥 그 개념이 뭐 혼동돼서 쓰는데 애써서 구분하자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인 요소를 민족이라든가 또는 people이라든가 nation으로 표현을 하고, 국가라는 것은 어떤 그 법적 장치라든가 이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st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가와 민족은 그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는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일민족 일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하나인데 민족도 하나일 경우, 이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구에 일민족 일국가가 100% 완벽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장 일민족이 일국가를 건설한 가장 그 근사한 예가 일본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뭐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 일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나라는 하나.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 경우를 다민족 일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민족 다국가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게르만족은 그 유럽의 여러 나라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하는데 나라가 여러 개예요. 그리고 오늘날 남미 같은 데도 보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여러 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또 뭐 포르투갈은 뭐 그냥 그 지금 브라질을 대부분 포르투갈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일민족 다국가. 그래서 세 가지 양태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민족 일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지금 민족과 국가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했을 때 일민족 일국가 그랬을 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코리아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교수가 노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민족 일국가인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희들은 일민족 이국가야. 그러니까 민족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나라는 남한하고 북한이지.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일민족 다국가에 속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민족이 일국가가 되는 것이 제일 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민족 일국가를 지향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거는 정치적인 운동이야. 정치적인 운동이야. 민족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이 단결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정치하기가 좋아져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못 살 때 정치가들은 민족에도 호소를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나쁜 민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민족주의를 정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으로 쓰죠. 그런데 하여간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이 아주 좀 우리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는 뭐 민족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지난 7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7월 1일 날 저희 그 제자들하고 현충일을 이제 같이 갔는데, 그 바로 앞에 제가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미군 소위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장면인데, 나라를 위해 죽게 되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라를 위해 죽게 되어 기쁘다? 이게 오늘날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국의 아주 유명한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세옹이라는 그 변방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그 집에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영감이
말이 도망갔지만은 또 좋은 일이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이 혼자 오지 않고 여러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말을 타고 있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말이 많아졌지만은. 그런데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정상적인 청년들은 다 군대 갔는데 다리를 다쳐서 그 세옹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또다시 좋은 일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날 현대 미국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군대를 못 간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기쁜 일이지 다리를 다쳐서 못 갔다니. 세옹시대의 중국, 그때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고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것이 그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최근의 얘기죠. 우리말로 이제 2020년에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아잘 가트라는 그 이스라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Nations, 민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기왕의 그 민족주의에 관한 책들을 뭐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래서 민족과 민족주의가 근대의 생산품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종족은 언제나 고도로 정치적이었고 민족과 민족국가는 수천 년 전 국가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아주 그 명절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에 민족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 바꿔놨죠. 그런 책도 나왔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뭐 책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자 가트라는 이런 그 학자인데 우리말로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책에 나왔는데 이 책은 과거에 서양 학자들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근대 국가가 생긴 다음에 나온 개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그 기존 학설을 다 뒤엎어놓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민족은 민족과 국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민족을 어떤 그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운동으로 본 학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인데 존 브룰리라는 학자입니다. Nationalism and the State. 민족주의를 그냥 운동으로 본 거예요. 운동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강하기 위해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정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 일체성, 계급 뭐 이런 거로 보는 건 잘못된 거다. 민족주의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관한 것이다. 정치는 권력에 관한 것이다. 현대 세계에서 권력이란 국가를 통제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운동으로 본 이런 그 학자들도 있다. 그때 이제 나치즘 같은 거는 하나의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족주의가 원래 없는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족주의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넘버 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학자 리치 로울이라는 학자가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미국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민족 그러면은 또 좀 나쁜 개념으로 써요. 민족주의 그러면 항상 그 히틀러가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 학자는 민족은 좋은 것이고 미국이 민족주의로 가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 대단히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람 하존이라는 그 이스라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성서를 이제 공부하는 학자인데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이 정치학도 교수이기도 하죠. 그래갖고 민족주의는 참 좋은 것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최근에 왔을 때 최근에 세계주의라는 시대가 지금 최근의 시대였습니다. 세계화의 시대. 그래갖고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경이 다 무너진 시대였는데 그것이 다시 국경을 다시 쌓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국의 브렉시트라든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아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를 다시 강조하는 국제체제 또는 세계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The Birth of Nationalism, 민족주의가 좋은 것이고 인간들에게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국제체제, 국제기구, 국제연합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그 각각의 민족 국가다라는 그런 제가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을 한번
아주 길게 다 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확대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더 버치 오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의 덕성, 민족주의는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족을 또는 민족주의를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지금 제가 금방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국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운동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가장 맞먹을 수 있는 그 민족을 이렇게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국가를 강화시키려는 행동이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몽, 이것이 지금 서로 부딪히는 것이 그 세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민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강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민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약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국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대통령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대한민국이 잘났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민족을 얘기해야 되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 반칙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는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셉니다. 민족이 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보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다시 강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하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군 중에서 미군 부대에서 같이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그 하와이에 가서 묻혀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유해를 이제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름 아는 사람은 그 DNA를 찾아가지고 이름까지 밝힌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온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런 행동들, 그 유해를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행동들, 이것은 오래간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강화시키고 국가를 부활시키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강화시켰는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도 민족을 더 많이 찾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좌든지 우든지 구분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보겠지만은 이 두 분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강화시킨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두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말했듯이 그 이후에 민족을 찾는 대통령은 많았는데 그 민족을 찾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약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민족을 다 찾죠. 민족을 찾고 민족의 상징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그 민족주의적인 나라인데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뭐 잔다크에서 나오죠. 잔다크가 그 영국하고 싸운 그 프랑스의 영웅인데 잔다크가 이제 들고 다녔던 십자가, 잔다크가 들고 다녔던 십자가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두 개로 돼 있고 이제 그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일에 나오는 십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크로스 오브 로렌의 십자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곳곳에 이렇게 그 막대기 가로가 두 개로 돼 있는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는 그 사진 중에 하나는 이 프랑스의 또 다른 영웅 드골의 그 고향에 있는 그런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 1차 대전하면서 프랑스 자유 프랑스 깃발은 지금 프랑스 깃발 그 가운데 흰색 있는 데다가 그 십자가를 그려놓은 깃발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은 2000년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개소문이를 날아가면서 프랑스 그 삼세끼의 그 연막을 뿜고 가죠.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프랑스 깃발인데 프랑스는 생일이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생일을 바스티유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스티유 데이라는 것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인 프랑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프랑스는 1789년 7월 14일에 생긴 나라다. 그래갖고 건국일이 분명하고 이 생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건국일을 국가의 버스데이를 바스티유 데이라고 그러고 1789년 7월 14일부터 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민족주의가 센 나라죠. 독일의 민족주의는 너무 세다가 그 괴물이 돼버린 그 게르만 민족주의인데 게르만 민족주의가 지금은 옛날처럼 그 궁극적인 민족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다시 이제 통일을 이룩하고 그 도이첼란트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 민족을 다시 과시를 하고 있죠. 지금 뭐 독일에서는 일부가 그 신나치즘 해가지고 나치를 그 따라가는 그런 세력도 뭐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가들마다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독일 국가도 문장이 있고 독일은 검은 독수리죠. 검은 독수리에 그 붉은 부리를 한 그러니까 그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문장은 사자하고 백말을 그려놓은 그리고 미국의 문장 뭐 우리들이 흔히 알지만은 독수리가 한쪽에는 올리브 그 뭐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화살 촉이죠. 13개씩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그런 문장을 가지고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가의 생일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광복절을 국가의 생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는 겁니다. 뭐 미국의 경우 국가의 생일은 뭐 대단하죠. 매년 7월 4일 미국 전체가 불꽃놀이로 뒤덮입니다. 4th of July 해가지고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미국의 그 아주 중요한 공휴일이 돼가지고 인디펜던스 데이가 될 그때는 뭐 미국 사람들이 전부 휴가를 가고 그래서 뭐 공항도 막히고 길도 막히고 이러는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날 미국이 진짜 독립은 그날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7년이나 더 하고 그래서 겨우 1783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제대로 공고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1776년 7월 4일을 미국의 생일로 이제 지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일이 분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특기는 나라는 없었는데 그래도 국민이 있었다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데 국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참 끈질김을 볼 수가 있는데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에 국가를 선포했죠. 벤구리온이라는 데이비드 벤구리온 박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그날을 이스라엘은 그 건국을 놓치고 생일로 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일이 없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근데 영국은 대신에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국가로의 역사가 정말 그 지금의 영국에 입헌 군주 제도가 생긴 것은 한 700~800년이나 되죠. 정말 그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브리티시 내셔널 데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왕의 생일을 영국의 생일이라고 해서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 왕은 찰스 뭐 수십 년 동안 황태자로 있다가 최근에 73세에 이제 왕이 된 1948년 11월 14일인데 찰스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생일이 11월 14일이니까 이제 뭐 생일 그 날이 영국의 생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이 생일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이라는 중국이 공식으로 만든 명절이 있습니다. 건국기념일로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모택동이 선포를 했죠. 그리고 선포한 그 다음 해에 그날 10월 1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로 기념하는 아예 그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몇 번째 가는 큰 국경절, 그래갖고
국가의 생일입니다. 10월 1일 중국도 생일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거예요? 북한은 9월 9일이 북한의 건국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생일이 언제냐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들은 개천절을 생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4천 수백 년 전 얘기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생긴 날이 언제냐 그러면 모르는데 북한은 9월 9일 9월 9일이 그래서 금년 9월 9일은 북한 정권이 세워진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인민정권 수립일 또는 공화국 창건일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은 이제 건국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7대 명절 중에 하나로 기념하는데 이 9월 9일이 북한에서는 세 번째로 큰 명절입니다. 제일 큰 명절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그래서 이날을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일 출생일 2월 16일. 그건 광명성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구절, 공화국 창건일, 인민정권 수립일. 그러니까 북한은 분명한 건국 일시가 있는 날입니다. 건국 일자가 있는 날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영토, 국민, 주권. 여러분 그 지금 한문으로 나라국이라는 글자를 보겠는데 나라국이라는 한문이 손재병법이 24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병자, 국지, 대사야라고 해가지고 전쟁은 국가의 큰일이다. 이 나라국자가 나오는데 요 나라국자를 이렇게 해설을 해보면은 이 밑에 삐껴친 거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조그만 네모는 입이란 뜻입니다. 입구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그 삐껴친 글자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과인데 창이라는 뜻입니다. 창과자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네모 이것이 이제 그 큰 네모인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누고 서서 지키는 큰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큰 땅은 영어로 말하면 테리토리. 지금 우리가 국가의 3요소로 말하면 영토가 됩니다. 그 창이라는 것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작은 네모. 옛날에는 그 입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너희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야. 너희 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야. 사람의 입. 그래서 영토, 주권, 국민이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나라 국자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엑소더스 노래가 있죠. 앤디 윌리엄스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건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이 땅은 나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여기서 land라는 것은 바로 흙을 상징하는 것이죠. 땅을 상징하는 국가 중에서 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국가를 상징하는 것에서 country라는 말이 있어요. country. I love my country. country는 시골이라는 뜻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I love my country 했을 때 초가집을 상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골 논밭도 있고 복숭아꽃, 살구꽃 이게 다 보이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country. 민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고 국가는 state, sovereignty, 왕, 정부, 주권 이런 걸 나타낸다. 근데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 그러면 피를 따지는데 서양에서 나온 민족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어도 제일 중요한 게 역사, 문화, 언어, 관습, 종교, 지리 이런 거 다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혈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피의 민족주의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맨 마지막에 가는 요소고 역사와 문화와 생각이 같은 것이 민족을 구성하는 더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민족은 강한데 국가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대한민국의 흔적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그 중심이죠. 1호 광장입니다. 대한민국 1호 광장인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장군과 대한민국의 왕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국가인 조선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1호 광장에 조선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국민들이 생각을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민족은 강하지만은 국민이 약하다, 국가가 약하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뭐 건국절이 없는 나라니까 국가가 약한 그 근거가 되겠죠. 최근에 이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그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약하고 이제 민족이 강하다라는 또 다른 상징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우리가 그 중국에서 온 한국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와 하나로 치는데 그것이 국가를 강조하는 나라라면은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불리울 사람들입니다.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그 조선족들이 나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아마도 국가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일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흑인들이 역시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조금 좀 이렇게 이제 홀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흑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왜? 국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저먼 아메리칸, 브리티시 아메리칸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흑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나라 이름은 아니죠. 대륙 이름이기 때문에 미국은 민족보다는 국가가 월등히 강한 나라다. 그래서 국가가 강하니까 그 나라는 전쟁이 뭡니까?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게 전쟁이죠. 거기서는 국가가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이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존재의 최대 위협인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다.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나라인데 우리는 민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최대 위협인 북한에 대해서 관대하다, 덜 적대적이다. 그리고 민족이 강하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상 새로 탄생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은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가보다는 민족이 강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황당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 한미동맹은 민족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끝내주는 안전장치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은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 놀라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한민족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면은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 이 공산 통일이라도 괜찮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더 중요하고 민족이 잘라져 있는데 하나가 돼야 돼. 그때 민족을 더 강조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괜찮아라는 황당한 논리로 연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광고 문자들입니다. 8월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답시다. 일본에 앞서서 해방된 지 78년 됐습니다. 깜깜한 데서 36년 살았는데 빛을 78년 받는데 언제까지 이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맞을까라는 데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광복절은 아는데 우리나라 언제 생긴지 그러면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누가 말해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언제 생긴지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광복일은 아는데 건국일은 모른다.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겨우 쓴다 하더라도 정부 수립일,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은 공화국 창건일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정부 수립일입니다. 광복회에서 좀 발생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써붙였습니다. 1919년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1919년이 기원이다.
뭐 여기서 그 애써서 이렇게 시비 걸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발상이 그때 나왔다라는 데는 뭐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가 건국 105년이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그 국가의 사면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그랬죠. 1919년에는 영토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토와 주권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1919년을 이 건국의 뭐 발상이라고 보고 오리진이라고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있지만은, 이제 저는 그 105년이라는 날짜를 잡은 것은 조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우리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건국절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대한민국 광복회가 건국절 제정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조금 놀라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그 논쟁이 있는데, 저는 뭐 그 지금 논쟁에 참여하기보다도 한국 현대사의 그 탁월한 연구를 한 사람이 그 김용삼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광복 회장이 1919년이 건국의 그 뭐 시점이다라는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비판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펜&드 마이크라는 데서 이제 1시간짜리를 2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논리가 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복회 회장으로 이번에 새로 된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한 연세대학 교수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에 대해 유일 합법 정부로 수립됐고 한반도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정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부가 난데없이 1948년 8월 15일 날 생긴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날을 건국절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분뇨를 조정하는 모든 종류의 건국 타령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의하면은 내가 건국 타령을 지금 좀 한 것 같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타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국가관이 뭡니까? 이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그리고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정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우리가 유일 합법 정부고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북한도 공화국 창건일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건국한 날이라고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2145년, 그때 우리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거의 뭐 한 100몇십 년 후니까 2145년 8월 15일 그날을 광복 200주년 기념이라고 할 겁니까? 광복 200주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을 대한민국 건국 197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건국절을 한번 심각히 얘기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제목에 광복 78, 건국 75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본 겁니다. 제가 그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국가, 정말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는데 이 건국절이 없다, 그리고 이 건국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